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아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다고? 안 돼. 감히 내 서방님을 건드려? 너희는 오늘 단 한 명도 살아서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지극한 효자로 소문난 한 남자가 산속에서 주워온 절세미인하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치마 속엔 사람의 간을 파먹는 짐승의 꼬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정체가 드러난 그날 밤, 남편은 왜 도망치는 대신 스스로 지옥불 속으로 뛰어든 것일까요? 조선을 뒤흔든 기막힌 사랑, 그 피비린내 나는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혀를 끌걸 차던 사내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만득. 나이는 40을 훌쩍 넘겨 43에 접어들었건만 아직도 장가는커녕 계집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신세였지요. 남들은 벌써 손주 재롱을 볼 나이건만 만득은 여전히 댕기머리를 풀지 못한 채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홀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왜 그토록 장가를 못 갔냐고요? 이 만득이라는 사내가 워낙에 유약하고 심성이 물러터져서 동네 아이들에게도 놀림감이 될 정도였으니 말 다했지요. 아이고, 저기 우리 마을 대표 비실이 만득이 아저씨 가신다. 아저씨, 오늘도 산에서 도라지나 캐서 연명하시나요? 그러다 호랑이가 어흥하면 오줌부터 지리실 텐데 어쩌나. 말도 마라, 얘들아. 저 양반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죽여서 집안에 거미줄이 가득해도 그냥 놔둔단다. 그러니 어느 영리한 처자가 저런 화상한테 시집을 오겠니? 평생 혼자 살다 귀신 될 팔자지.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도 만득은 그저 바닥만 보고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낡은 지게가 얹혀 있었고 그 안에는 며칠 동안 산을 타며 정성껏 캐온 약초들이 담겨 있었지요. 만득은 이 약초들을 들고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악독하기로 소문난 최주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사 어른 계십니까? 저 만득이옵니다. 이번에 산 깊은 곳에서 아주 귀한 약초들을 좀 캐왔습니다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겁쟁이 만득이 아닌가. 이보게, 자네가 캐온 게 귀해봤자지. 어디 좀 내놔보게나. 최주사는 거드름을 피우며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만득이 정성스레 바친 약초 꾸러미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뭔가? 잎은 다 시들었고 뿌리는 상처투성이구먼. 이런 걸 약초라고 가져왔나? 이건 그냥 길가에 널린 잡초나 다름없네.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자네도 알지 않나? 아니옵니다, 주사 어른. 이건 제가 이슬을 맞으며 새벽부터 캔 것이라 아주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요. 제발 제값 좀 쳐주십시오. 지금 집에 쌀독이 비어 사흘째 맹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시끄럽네. 내 자네 사정까지 봐줄 여유는 없어. 옛다, 여기 엽전 5냥이니 이거라도 감지덕지하고 가져가게나. 싫으면 도로 가져가든지. 5냥이라니요. 평소라면 30냥은 좋게 주시던 물건입니다요. 주사 어른,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건 너무하십니다. 허허, 이 사람 보게나. 감히 누구 앞에서 큰 소리야? 이보게들, 이 만득이 놈이 나를 속이려 드는구나. 당장 이놈을 쫓아내지 않고 뭐 하느냐. 최주사의 호통에 하인들이 달려나와 만득을 대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만득은 바닥에 나뒹굴며 엽전 몇 잎을 주워 담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최주사와 하인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러니 장가를 못 가지. 사내가 배알도 없고 힘도 없으니 원. 저놈은 거기도 부실해서 오줌도 제대로 못 눈다며? 하하. 맞습니다, 나리. 저런 놈은 차라리 호랑이 밥이나 되는 게 마을의 보탬이 될 겁니다요. 만득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산길을 올랐습니다. 다 허물어져가는 오두막에 도착해 빈 쌀독을 긁어보았지만 손톱 끝에 걸리는 것은 먼지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자식은 오늘도 부모님 제사상에 술 한 잔 올리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저는 이리도 못나게 태어나 남들에게 멸시만 당하고 사는 것입니까?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저 깊은 산속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게 낫겠습니다. 만득은 찬물을 한 사발 들이키며 서러움을 삼켰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을 어르신들이 금기시하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뒷산 너머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호랑이 골짜기. 그곳에는 천년 묵은 산삼이 지천으로 깔려 있다는 전설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곳을 지키는 상군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 때문에 살아 돌아온 자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거기라도 가보자. 산삼 하나만 캐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만약 호랑이를 만나면 내 팔자려니 하고 목숨을 내놓으면 그만이지. 다음 날 새벽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였습니다. 만득은 낡은 괭이 하나를 챙겨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숲은 짙은 안개에 쌓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지된 경계를 넘자마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서늘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춥구나. 정말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아. 하지만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다. 만드가, 너도 평생 한 번은 사내답게 굴어봐야지 않겠느냐. 만득은 떨리는 다리를 다잡으며 안개 속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갑자기 숲속 저편에서 그르릉, 끄응 하는 낮고 묵직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버님, 어머님, 벌써 호랑이를 만난 모양입니다. 제발 맛없는 저를 잡아먹지 마시고 그냥 보내주십시오. 저는 뼈만 남아서 씹을 것도 없습니다요. 만득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짐승이 덮쳐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에 찬 비명 섞인 신음만이 반복될 뿐이었지요. 만득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개 사이로 드러난 거대한 흰색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집채만 한 크기의 백호였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하얀 털로 덮인 그 거대한 짐승은 바위 틈에 쓰러져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호랑이의 뒷다리가 날카로운 쇠덫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덫의 이빨이 살점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하얀 털을 적시고 있었지요. 세상에, 저토록 거대한 호랑이가 덫에 걸리다니. 사냥꾼들이 몰래 놓은 것인가 보구나. 얼마나 아플까. 만득은 공포보다 연민이 앞섰습니다. 평생 강자에게 눌려 지내온 자신과 산의 왕이면서도 인간이 만든 간사한 덫에 걸려 신음하는 호랑이가 어딘가 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득은 떨리는 손으로 괭이를 쥐고 호랑이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저기, 호랑이님, 무서운 호랑이님, 제 말 들리십니까? 제가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요. 그 다리 제가 좀 받으려도 되겠습니까? 백호는 만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금빛으로 번뜩이는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만득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는 대신
젖은 눈망울로 만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지요. 아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네. 예. 제가 이 쇠덫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절대 저를 잡아먹으시면 안 됩니다요. 아셨지요? 만득은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다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호랑이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발바닥 하나가 만득의 머리통보다 컸고 몸에서는 진한 산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만득은 쇠덫을 잡고 온 힘을 다해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려라. 제발 열려라. 이 무지몽매한 쇳덩어리야. 어서 이분을 놓아드려라. 만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손등에 핏대가 섰습니다. 평소 힘없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쇠덫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거의 다 됐습니다. 아차. 깡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쇠덫이 풀려나갔습니다. 호랑이는 자유로워진 다리를 빼내며 길게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온 산천이 흔들리는 것 같았지요. 만득은 뒤로 나동그라지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은혜도 모르고 배고픈 호랑이가 나를 한 입에 삼키겠지. 하지만 죽음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 거칠고 따뜻한 것이 만득의 뺨을 함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만득이 눈을 뜨자 백호가 그의 앞에 서서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만득의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만득은 멍하니 호랑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머물던 자리를 보니 기이하게도 붉은 기운이 감도는 산삼한 뿌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천종산삼인가? 호랑이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가 보구나. 고맙습니다, 호랑이님. 정말 고맙습니다. 만득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그 산삼을 팔아 쌀을 사고 부모님 제사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집도 조금 수리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만득이 운 좋게 산삼을 캤는 소문에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저 비실이 만득이가 산삼을 챘다고? 순전히 운이지. 운. 저런 놈한테 그런 복이 굴러들어오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최 주사 역시 만득의 소식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뭐라? 그놈이 산삼을 팔아 돈을 챙겼어?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조만간 그 돈을 다시 뺏어오고 말 테다. 하지만 만득은 사람들의 시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지요. 만득이 잠자리에 들려는데 누군가 오두막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이 밤중에 이 깊은 산골까지 누가 찾아왔단 말이오? 문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거센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만득이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강한 바람과 함께 누군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도둑이야? 아니면 귀신인가? 만득은 소뚜껑을 방패 삼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침입자의 모습에 만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괴한도 흉측한 귀신도 아니었습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족두리를 쓰고 비에 젖은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눈매는 위로 살짝 올라가 묘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빗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옷 위로 드러난 곡선은 평생 여자를 가까이에 본 적 없는 만득의 심장을 터뜨릴 듯 뛰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처자. 당신은 누구신데 이 험한 밤에 혼자 여길 오셨소? 길을 잃으신 게요? 여인은 대답 대신 만득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황금빛이 감도는 눈동자로 만득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오늘부터 저를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서방님이라니요? 나는 처자를 오늘 처음 보오.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게 분명하오. 여인은 고개를 들고 만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황금빛이 감도는 갈색 눈동자. 저는 복순이라 합니다. 서방님이 오늘 산에서 구해주신 목숨, 제가 몸으로 갚으려 합니다. 설마 저를 이 빗속으로 다시 쫓아내실 건 아니겠지요? 산에서 구해준 목숨이라니. 설마 처자가 그 백호? 쉿. 그런 말씀은 거두십시오. 지금 중요한 건 제 몸이 젖어 춥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순이라 자칭한 여인은 만득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운 듯 하면서도 뜨거웠고 그 눈빛은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서방님. 밤이 깊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겨주시고 어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오늘 밤은 아주 긴 밤이 될 것입니다. 후마이너스하고 호롱불이 꺼지자 어두운 방 안에는 만득의 거친 숨소리와 여인의 묘한 웃음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비실비실한 노총각 만득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첫날 밤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오두막 안 방 안의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만득은 제 심장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평생 산의 구실은커녕 여자 그림자만 봐도 고개를 숙이던 그였기에 지금 제 옆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살결과 숨결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지요. 어둠 속에서도 여인의 눈동자는 기이하게 빛나는 것 같았고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뱀처럼 만득의 귓가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방님, 왜 이리 숨을 죽이고 계십니까? 낮에 산속에서 그 무시무시한 짐승 앞에서도 당당하시던 기계는 어디로 갔나요? 설마 이 연약한 계집이 무서워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요? 처자. 이보시오 복순 씨. 내가 낮에 한 일은 그저 못난 놈이 부린 만용이었소. 짐승이 불쌍해서 한 일이지 이런 보답을 바란 게 아니란 말이오. 그리고 나는 보시다시피 가진 것 하나 없는 알거지인데 어찌 처자 같은 미인이 이런 누추한 곳에서 살겠다고 하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오. 가진 게 없으면 이제부터 만들면 되는 것이고 누추한 곳이면 대골로 바꾸면 그만입니다. 제가 은혜를 갚으겠다고 온 것은 서방님의 재물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한 심성과 저를 살려주신 그 손길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꾸 저를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번 마음먹은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성미니까요. 아니, 그래도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초면에 부부가 된다 한단 말이오. 마을 사람들이 알면 내가 처자를 어디서 보쌈이라도 해온 줄 알 것이고 나 같은 비실이가 이런 미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하면 분명 요물에게 홀렸다고 손가락질할 게 뻔하오. 제발 부탁이니 날이 밝으면 조용히 떠나주시오. 요물이라니요, 서방님. 제가 요물인지 복덩이인지는 서방님이 직접 겪어보시면 알 일 아닙니까? 그리고 마을 사람들 눈이 무서워 제 귀한 아내를 내치시겠다니 서방님은 보기보다 참으로 겁이 많으시군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내일부터는 그 누구도 서방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
복순의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만득의 가슴팍에 닿자 만득은 마치 뜨거운 인두가 닿은 듯 움찔거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서려 있었지요. 만득은 도망치려 했으나 복순이 그의 허리춤을 살짝 낚아채자 그대로 이불 위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복순 씨, 제발 좀 진정하시오. 내 뼈가 으스러지겠소. 당신 손님이 왜 이리 장사란 말이오? 여인 내 손이 어찌 이리 단단하고 힘이 넘치는지 원. 호호호, 서방님도 참. 산골에서 나물이나 캐던 제가 힘이라도 좋아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자, 엄살은 그만 부리시고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제가 정말 요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평생을 찾아 헤맨 서방님의 짝으로 보이시나요? 폭풍우가 오두막을 통째로 삼킬 듯 몰아치던 그날 밤, 복순의 그림자는 어찌된 일인지 사람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웅장해 보였으며 그녀가 내뱉는 숨결마다 기이한 산내음과 함께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리 넋을 놓고 저를 바라만 보십니까? 자, 이리 가까이 오셔서 제 젖은 저고리 고름이라도 좀 풀어주시지요. 처자. 아니 복순 씨라고 했소? 제발 진정하시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지 못하오. 은혜를 갚으려거든 내일 아침에 따뜻한 밥이나 한 끼 지어주고 떠나면 그만 아니오? 서방님은 참으로 무심도 하십니다. 제가 이 비바람을 뚫고 족두리까지 쓰고 찾아온 정성을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서방님의 씨를 바다대를 잇고 평생 서방님을 상전처럼 모시며 살기로 맹세하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까진 게 없다고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다고요? 제가 길러드리면 됩니다. 자, 어서 이 젖은 옷부터 말려야겠으니 제 곁으로 오세요. 복수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툭하니 풀더니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옷자락을 개의치 않고 만득의 허리춤을 낚아챘습니다. 서방님, 사내가 어찌 이리 빼기만 하십니까? 밥상을 차려줬으면 숟가락을 들어야지. 언제까지 굶고만 계실 작정입니까? 서방님의 기운이 하도 허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보양식이 있으니 일단 그것부터 드시고 밤이를 상의하시지요. 자, 여기 이 호리병에 든 술을 단숨에 들이키세요. 산속 깊은 곳에서 100년 넘은 구렁이와 산삼을 함께 고아 만든 영술이랍니다. 구렁이와 산삼이라고요? 그런 귀한 걸 왜 나한테 주시오? 나는 이런 거 안 마셔도 잘 살 수 있어. 아니, 사실은 마셔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오. 마을 사람들이 나를 왜 비실이라고 부르는지 아시오? 나는 밤만 되면 고개 숙인 나락처럼 힘을 못 쓰는 못난 사내란 말이오. 처자 같은 미인을 만족시킬 재간이 없으니 제발 나를 놓아주시오. 호호호, 서방님도 참. 그래서 제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빌려오면 되고 고개를 숙였으면 세워드리면 그만이지요. 이 술 한 잔이면 서방님은 오늘 밤 잠들지 못하는 맹수가 될 것입니다. 자, 입을 벌리세요. 제 정성을 거절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복수는 만득의 턱을 억세게 벌리더니 호리병에 든 검붉은 액체를 쏟아부었습니다. 만득은 캑캑거리며 술을 삼켰고 순간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불기운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소용돌이 치더니 사지로 뻗어나갔고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자신감과 용기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만득을 번쩍 들어 올려 이불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어이쿠, 이게 무슨 힘이 이리 장사란 말이오? 처자, 당신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오?
여인이 어찌 사내를 쌀가마니 들듯 번쩍번쩍 든단 말이오?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서방님 몸속에 도는 그 뜨거운 기운이 진짜 제 정체인 것을. 서방님, 이제 슬슬 몸이 달아오르지 않으십니까? 어서 저를 안아주세요. 서방님의 그 투박한 손으로 저의 이 타오르는 갈증을 좀 씻어주란 말입니다. 오늘 밤 이 방이 무너져라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을 테니 마음껏 힘을 써보세요. 아, 아니. 몸이 왜 이리 뜨겁지? 복순 씨, 당신 얼굴이 왜 이리 예뻐 보이는 거요? 내가 정말 미쳤나 보오. 내 손이 왜 자꾸 당신의 그 하얀 속살로 향하는지 모르겠소. 으아, 더 이상 못 참겠소. 당신이 귀신이든 호랑이든 상관없소. 오늘 밤 죽더라도 나는 당신을 품어야겠소. 그래요, 서방님. 바로 그겁니다. 사내라면 응당 그래야지요. 자, 제 목덜미를 꽉 깨무셔도 좋습니다. 저 또한 서방님을 잡아먹을 듯이 안아드릴 테니까요. 어머나, 서방님 힘이 정말 대단해지셨네요. 방금 전까지 비실거리던 분이 맞으신가요? 아, 살살하셔요. 오두막이 정말 무너지겠습니다. 그날 밤 만득의 오두막에서는 밤새도록 처절하면서도 황홀한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바람 소리에 묻혀 마을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숲속의 짐승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기이한 기운에 몸을 떨었지요. 평생을 억눌려 살아온 만득의 울분이 복순이라는 기폭제를 만나 폭발하고 있었고, 복순은 그 모든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묘한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만득은 겨우 눈을 떴지만 온몸의 뼈마디가 마디마디 쑤시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만득은 방문을 열고 기어나오다시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허리야.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지? 꿈이었나? 아니, 꿈이라기엔 이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구먼. 복순 씨? 복순 씨, 어디 있소? 마당에는 복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득은 그녀가 돈이나 챙겨 도망간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지요. 하지만 부엌 쪽에서 구수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더니 곧이어 복순이 화사한 얼굴로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셨습니까? 어젯밤에 어찌나 힘을 쓰시던지 제가 다 녹초가 될 뻔했답니다. 여기 서방님 기력을 보충해드릴 멧돼지 곰탕을 끓여왔으니 어서 드십시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 오늘 밤에도 저를 상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멧돼지라고요? 아니, 이 산 중에 멧돼지가 어디 있다고 아침부터 곰탕을 끓인단 말이오? 그리고 오늘 밤이라니. 복순 씨, 제발 살려주시오. 나는 이제 정말 한 걸음도 못 걷겠소. 호호호, 엄살 부리지 마세요, 서방님. 마당을 좀 보시지요. 제가 아침 일찍 뒷산에 가서 잡아온 놈입니다. 만득이 복순의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을 돌리자 마당 한복판에 집채만한 멧돼지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멧돼지가 아니었습니다. 송곳니가 팔뚝만 하고 덩치는 황소보다 더 큰 괴물 멧돼지였지요. 목덜미에는 날카로운 무언가에 물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복순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손으로 멧돼지의 뒷다리를 잡아 질끌고 갔습니다. 저게 정령 사람이 할 짓인가? 복순 씨,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요? 어떻게 저 큰 짐승을 혼자 잡아온단 말이오? 그리고 저 이빨 자국은 도대체 뭐냔 말이오? 서방님 묻지 말고 드시기나 하세요. 서방님이 건강해지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랍니다. 자, 이 쓸개도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정력에 이만한 게 없거든요. 어서요, 입 벌리세요. 아, 쓰다. 너무 써. 복순 씨, 제발.
나를 그냥 예전의 비실이로 살게 놔두면 안 되겠소? 이렇게 살다간 내가 먼저 복상사로 죽을 것 같소? 죽긴 왜 죽습니까? 제가 서방님 명주를 길게 느려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장터에 나가서 이 산삼들을 파세요. 최 주사 그 영감이 또 트집을 잡거든 어제 배우신 그 기계로 탁자를 한번 내리쳐 보시고요. 아셨죠? 만득은 복순이 건네준 산삼 보따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지요. 마을로 내려가는 길 지게에 짐을 가득 싣고도 마치 깃털을 진 듯했고 길가에 지저대던 들개들이 만득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깽깽거리며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만득은 예의 그 악독한 최 주사의 약재상 앞으로 향했습니다. 어이 만득이 왔는가? 오늘은 또 어떤 쓰레기를 가져왔나? 보아하니 어제 그 미친년이 제 발로 들어왔다며? 하하, 자네 같은 비실이가 그런 계집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나? 혹시 어제 밤새 시달리느라 다리가 후들거리는 건 아니겠지? 최 주사의 하인들도 옆에서 낄낄거리며 만득의 바지춤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산삼 보따리를 탁자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충격에 탁자에 금이 가자 최 주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만득이. 자네 미쳤나? 주사 어른 긴 말 않겠습니다. 물건부터 보시지요. 천종산삼 5뿌리입니다. 제값 쳐주지 않으면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님께 진상할 테니 그리 아십시오. 만득의 목소리는 낮고 굵게 깔렸으며 그의 눈에서는 푸른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최 주사는 순간 거대한 포식자 앞에 선 토끼처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인생 역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만득의 변화를 두고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해만 지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가 새벽녘이면 피냄새를 풍기며 돌아오곤 했으니까요. 여보, 오늘도 또 나가는 게요? 벌써 며칠째요. 밤마다 어딜 그리 바쁘게 다니는지 말이라도 좀 해주시오. 내 마음이 한시도 편할 날이 없소. 서방님은 참으로 걱정도 많으십니다. 제가 어디 딴 사내라도 만나러 가는 줄 아십니까? 다 우리 서방님 기 살려드리고 이 집안 일으키려 산신령님께 기도드리러 가는 것이니 눈 딱 감고 주무셔요. 제가 올 때 가져오는 것들을 보시고도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러오. 당신 손을 좀 보시오. 이 험한 상처들이 다 어디서 생긴 거요? 마치 짐승의 발톱에 핥힌 것 같지 않소? 서방님 산길을 타다 보면 덤불에 긁히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리기도 하는 법이지요. 이런 상처 따위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서방님이 오늘 아침 드신 그 고깃국 덕분에 힘이 넘치시는 걸 보면 제 상처는 씻은 듯이 낫는답니다. 자, 어서 이 약술이나 한 잔 더 드시고 눈을 붙이세요. 제가 돌아오면 또 힘을 쓰셔야 할 텐데 벌써 기운이 빠지시면 어쩝니까? 복순 씨, 제발. 그놈의 보양식 소리 좀 그만하시오. 당신이 주는 걸 먹을 때마다 내 몸속에서 불덩이가 치솟는 것 같소. 밤마다 당신이 나를 몰아붙일 때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무슨 굶주린 짐승이 된 기분이요. 당신의 그 힘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요? 가끔 당신의 눈을 보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황금빛으로 번뜩이는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하단 말이요. 호호호, 서방님도 참. 제 눈이 그리 예쁘다는 말씀을 어찌 그리 무섭게 하십니까? 자, 어서 이 약술이나 한 잔 더 드시고 눈을 붙이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문 꼭 걸어 잠그고 기다리셔요. 복수는 나비처럼 가볍게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만득은 그녀가 나간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복순이 사라진 밤이면 오두막 주위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짐승의 포효 소리, 그리고 마당에 찍힌 커다란 발자국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복순이 방으로 들어와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만득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몸에서 느껴지는 진한 산짐승의 냄새, 그리고 이불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그녀의 발을 본 순간 여인의 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크고 발톱 끝에는 마른 피가 엉겨붙어 있었지요. 복순 씨, 당신 정말 사람이 맞는 거요? 내가 대체 무엇과 한 이불을 덮고 살고 있는 거란 말이오? 만득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치마 자락을 살며시 들춰보았습니다. 그런데 복순의 엉덩이 근처에서 굵고 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서 나와? 그것은 분명 털이 북슬북슬하게 난 짐승의 꼬리였습니다. 사람의 팔뚝만큼 굵고 긴 꼬리가 잠결에 기분이 좋은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지요. 만득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였어. 내가 구해준 그 백호가 여인으로 변해서 나를 찾아온 거였어.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잠들었던 복순이 몸을 뒤척이며 만득의 허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서방님, 왜 이리 몸을 떠세요? 어머나, 어찌 이리 빨리 뛰나요? 혹시 어젯밤 일이 아직 부족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충분하오. 넘치고도 남소. 제발 오늘은 그냥 잠만 잡시다. 내일 장터에도 가야 하고 할 일이 태산이란 말이오. 호호호, 서방님도 참. 이제 제법 사내다운 냄새가 물씬 풍기시네요. 서방님, 정말 제 정체가 궁금하신 겁니까? 제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게 서방님께 무슨 상관인가요? 저는 서방님을 죽어가는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렸고 서방님은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꼬리가 달렸다고 해서 서방님을 위하는 제 마음이 거짓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하지만 당신은 호랑이가 아니오. 사람이 어찌 호랑이와 부부가 되어 살 수 있단 말이오. 나는 그게 무섭소. 당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무섭단 말이오. 서방님, 저를 믿으세요. 서방님이 저를 배신하지만 않는다면 서방님은 이 나라에서 가장 힘세고 부유한 사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서방님이 저를 버리거나 제 정체를 남에게 발설하신다면 그때는 저도 서방님을 살려둘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서방님? 알겠소. 알겠단 말이오. 그러니 제발 그 눈빛 좀 거두하시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생긋 웃으며 아침상을 차려왔지요. 서방님, 오늘 아침은 특별히 힘 좋은 장어들을 좀 고아봤습니다.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셔서 장터 다녀오세요. 아, 그리고 최주사 그 영감이 오늘 서방님을 술자리에 초대했다면서요? 조심하세요. 만약 제 정체가 탄로나는 날엔 그 영감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피바다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한편 마을 주막에서는 최 주사가 사냥꾼들과 함께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보게들, 내 말이 맞다니까. 그 비실이 만드기 놈이 요물에게 홀린 게 분명해. 오늘 밤 만드기 그놈을 술로 취하게 만든 뒤 그 계집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낼 걸세. 만약 요물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놈의 재산은 다 내 차지가 될 것이고 자네들에게도 큰 보상을 내림세. 어떤가 해보겠나?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음산한 밤, 최 주사의 사랑방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비릿한 음모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만득은 최 주사가 권하는 독한 술에
정신이 혼미해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최 주사는 뱀 같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만득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보게 만득이, 자네 요즘 얼굴색이 아주 좋아졌어. 도대체 집에서 아내가 무얼 먹이기에 이리 장사가 된 건가? 자네 혹시 아내의 치마 밑을 본 적이 있는가? 꼬리가 9 달린 여우거나 아니면 산속에 호랑이가 둔갑한 요물일 게 뻔하네. 내 오늘 한양에서 제일 까는 포수들을 불러놓았으니 자네는 그저 구경만 하게나. 그 요물이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자네는 이 지옥 같은 유혹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야. 정말 제 마누라가 사람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저를 살려주고 밥을 해주던 그 손길이 짐승의 발톱이었단 말입니까? 최 주사의 끈질긴 세뇌와 독한 술기운의 만득의 이성은 조금씩 마비되어 갔습니다. 만득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만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잠시 후 복순이 기도를 올리러 산으로 향하자 만득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지요. 복순이 도착한 곳은 바로 만득이 처음 백호를 만났던 호랑이 골짜기였습니다. 상군 아버님, 소녀 복순이가 왔사옵니다. 제서방님이 요즘 마음이 어지러운지 기력이 예전만 못하옵니다. 제서방님이 인간들의 간사한 꾀에 빠지지 않게 서방님의 심지를 굳건히 해주시고 더 크고 영험한 산삼한 뿌리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제가 인간의 탈을 쓰고 그를 속이고 있으나 제 마음만은 서방님을 향한 진심뿐이옵니다. 복순이 기도를 올리자 그녀의 몸 주위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로 호랑이 귀가 솟아오르고 엉덩이 뒤로는 굵고 긴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손톱은 날카로운 갈고리처럼 변해 바위를 긁고 있었지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호랑이인 모습의 만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기 있구나. 이 요물년.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싸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싸버려라. 최 주사와 사냥꾼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탕, 탕, 고요한 산속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총알이 복순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복순은 비명을 지르며 숲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쫓아라. 요물의 가죽을 벗겨 내 방에 깔아두리라. 만득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사랑보다 강했습니다. 만득은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자신이 요물과 한패로 몰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주사 어른,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 요물에게 홀렸던 것뿐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만득은 비굴하게 최 주사의 뒤를 쫓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최 주사는 마을 장정들과 사냥꾼들을 총동원해 만득의 기와집을 포위했습니다. 불을 질러라. 요물의 냄새가 한 점도 남지 않게 싹 태워버려. 저 안에 있는 금덩이들은 불이 꺼진 뒤에 내가 직접 챙기겠다. 하인들이 횃불을 던졌습니다. 기와집 처마에 불길이 붙기 시작했고 매캐한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두지 못할까? 이 탐욕에 눈먼 인간들아. 불타는 집안에서 복순이 걸어 나왔습니다. 어깨에는 총상이 깊어 피가 배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요물이다. 쏴라. 당장 쏴 죽여라. 최 주사의 악에 바친 고함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냥꾼들이 다시 재장전을 시작했습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이 복순의 가슴을 향해 날아들던 그 찰나였습니다. 만득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만득의 다리가 자신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안 돼.
쏘지 마라. 이 나쁜 놈들아, 내 마누라한테 총질하지 말란 말이오. 만득은 비명을 지르며 복순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총알은 만득의 허벅지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득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지만 뒤에 선 복순을 감싸 안았습니다. 서방님, 위험합니다. 어서 피하세요. 왜 죽을 자리에 스스로 몸을 던지시는 겁니까? 저는 요물이라 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못난 놈이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복순아, 아니 여보. 당신이 호랑이면 어떻고 귀신이면 어떻소? 나 같은 비실이 노총각을 사람 만들어주고 따뜻한 밥상 차려주고 밤마다 내 외로움을 달래준 건 바로 당신인데 당신 죽이려거든 나부터 죽이고 가라 그래라. 이 만드기 놈이 정말 미쳤구나. 사냥꾼들아 뭐하느냐. 저 미친놈과 요물을 한꺼번에 싸버려라. 어서. 만득은 복순을 꽉 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품에서는 피냄새와 함께 여전히 포근한 숲의 향기가 났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득을 안고 있던 복순의 몸에서 눈부신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크앙!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 소리와 함께 집채만한 덩치, 삼봉우리 같은 어깨를 가진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은빛 털은 밤하늘의 별빛보다 눈부셨고 황금빛 눈동자는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신령한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이놈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총구를 들이대느냐. 내 서방의 몸에 상처를 내고 우리 부부의 보금자리를 불태운 죄, 살아서는 갚지 못할 것이다. 백호는 앞발을 크게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갈라지고 거센 돌풍이 일어 불길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최 주사는 다리가 풀려 똥통 옆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있었지요. 내 이놈 최 주사야. 탐욕에 눈이 멀어 내 딸의 행복을 깨뜨리려 한 죄, 내 서방의 자비로운 심성을 봐서 목숨만은 살려주마. 대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평생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사시나무 떨듯 살게 될 것이다.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 백호가 포효하며 앞발로 최 주사를 툭 치자 최 주사는 공중으로 붕 떠올라 정확히 똥물통에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자 백호는 다시 만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몸이 다시 빛에 쌓이더니 스르르 줄어들어 본래의 고운 여인 복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이제 제 본 모습을 다 보셨으니 저를 무서워하시겠지요. 제가 짐승인 줄 알면서도 아까처럼 저를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떠나는 것이 맞겠지요. 복순은 힘없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달려가 복순의 치마폭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치마 밑으로 살짝 빠져나온 호랑이 꼬리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아, 서방님, 지금 무얼 잡으신 겁니까? 짐승 꼬리가 징그럽지도 않습니까? 못 놓소. 절대로 못 놓소. 당신이 호랑이면 어떻고 백호면 어떻소? 내 눈에는 그저 밤마다 나를 안아주던 내 예쁜 마누라일 뿐이요. 그리고 이 꼬리 좀 보시오. 얼마나 복슬복슬하니 좋소? 내 이 꼬리를 목도리 삼아 감고 잘 것이니 절대 어디 못 가오. 만득의 엉뚱한 고집에 복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품에 안겼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경계를 허문 것은 결국 서로를 향한 애틋한 정이었습니다. 그때 불타다 남은 헛간 바닥에서 기이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땅을 파보니 웬 붉은 항아리가 나왔고 그 안에는 금덩이들과 함께 쪽지가 들어있었지요. 내 사위 만드기 보게나. 내 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자네의 기계가 가히 상군의 사위답도다.
이 금덩이들은 자네들이 평생 호강하며 살 혼수이니 행복하게 살게나. 만득과 복수는 항아리를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만득이가 호랑이 장가를 들더니 벼락부자가 됐대.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고 볼 일이야. 세월이 흘러 만득의 기와집 마당에는 5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아 순하게 생겼지만 눈빛만은 엄마를 닮아 황금색으로 빛났지요. 허허, 녀석들. 살살 놀아라. 맷돌 깨지면 내 엄마한테 혼난다. 만득은 뒷짐을 치고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복순이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힘센 장어들로만 골라왔습니다. 오늘 밤 아시죠? 5째 동생들 만들어주셔야지요. 복순이 유하게 윙크를 하자 만득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여보, 나 이제 충분히 건강하네. 나를 정말 말려 죽일 작정이요? 사람 살려. 호랑이 마누라가 사람 잡네. 만득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복수는 장어를 들고 그 뒤를 쫓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만득의 행복한 비명소리가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만득이 호랑이에게 베푼 작은 선행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큰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